원래 우리 소장님도 열린민주당 소속이었고 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올 한 해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큰 평을 해보면. 일단 그 대통령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사방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나 너무 걱정돼 죽겠어요. 근데 이제 그건 본인의 착실한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야당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노조와의 전쟁. 뭐 여기까지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북한과의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다른 문제는 5년 지나서 고쳤을 수가 있는데 외교 문제는 한번 방향을 돌리면 다시 되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마냥 망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뭐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본에게 레이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을 군사의 주요 기지로 하고 우리나라는 그 앞에 척후병으로서 대륙을 염탐하는 역할로 자기 자신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5년 있다 이거 어떻게 되돌려야 될지가 아주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거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일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슨 구력 외교를 너무 자처하고 있는 거에다가 문제는 지금 일본이 자위대를 그렇게 지금 크게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야욕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런 욕바지 이런 내지는 앞에서 정말 총알바지 이런 걸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리를 본인들이 하기 돈도 많이 들고 네. 군사적으로도 부담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깨달은 것은 야 이거 뭐 미국 편이라고 해도 미국이 필요에 따라서는 전쟁을 안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사실 미국에게 외교랑 국방은 위탁을 해놓고 지금 운영을 그렇죠. 했잖아요. 일본 정부가. 예. 그래서 자기들이 자각해서 GDP 대비 2%로 군사비도 2배 올리고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고 일본이 이 채택한 개념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인도양이랑 태평양인데 해양 세력의 한 팀, 대륙 세력의 한 팀인 건데 대륙에 붙어 있는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한국은 우리는 대륙 세력이 아니라 해양 세력으로 가겠다. 네. 즉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바라던 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하위 척후병 부대로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가장 바른 선택이다. 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전두환 노태우, 특히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를 했던 것은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경제의 살 길이라고 판단했던 건데 이 판단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고 해양인 일본하라고 붙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버리고 확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가. 왜 그런 판단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하냐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디서 바로 주워들은 그거예요. 얘기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야, 난 이렇게 생각해.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거기 있는 관료들 중에서 그래도 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이게 나는 위험한 게 미국이 자기네 나라의 이런 실익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나라이죠. 실용적인 나라로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 뭐 이념적으로 북한하고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일본 옛날에 그 태평양 전쟁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기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추겨가지고 본인들이 얻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됐든지 본인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더 좀 부추기고 우리를 더 바보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랑 미국이 이 맹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한국 절대.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은 희망사항이겠죠. 희망사항.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관리를 일본에게 맡겼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인 오바마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하고 빨리 합의하라고 위안부고 뭐고 다 모르겠으니까 합의하고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라고
강요했던 것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그때 황당무계했었어요. 네. 미국은 우리 편이 아니라 일본 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외교의 기본인데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편 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일본 편 들게요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좀 제대로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이게 딱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어떠한 종류의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좀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나라 운영하시는 분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간 강조해온 자유, 법치 이런 얘기하고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년사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디벨로프라고 하죠.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벨로프를 우리가 평소에 해야 할 때 이거 좀 디벨로프 됐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취임사 때에 비해서 뭐가 좀 나아진 게 있냐. 그러니까 네. 그 뒤로 뭐가 바뀌었어?라고 물어보는데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다 압니다. 그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처음에 취임사 때 했어요. 그리고 국정 운영 과제를 발표도 그걸 했죠. 네. 그럼 6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혹은 어느 방향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개혁의 내용은 내가 몽둥이로 지난해 그 겨울에 때려잡아 보니까 노조 때리기가 좋더라고. 노조를 계속 때릴 거야. 이거겠죠? 그렇죠. 예. 노조를 계속 때릴 거야. 개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노조를 때리고 노조를 때리지 뭐. 그다음에 뭐 연금 개혁 이러면 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건 분명히 공무원 노조일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본인 안에 세계관에 빠져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동의를 끌어내서 지지를 받아내야 되는데 네. 예,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내전 중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략 절반 정도의 국민은 어차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할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는 것도 하나 있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전쟁을 하고 나서 이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는 거거든요. 네. 선멸해야 될 대상은 골랐지만 예, 그 뒤에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없기 때문에 신년사 자체는 글쎄요 뭐 그냥 다 계속 똑같은 얘기라 뭐 볼 게 없었습니다. 보고 나서 좀 약간 허탈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무역 적자 수지가 500억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26년 만에 최고로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그럼 대통령이 뭔가 해법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해법은 수출이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 되게 이상해요.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연대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중국은 어떻게 그냥 전류 버려버리고 일본하고 미국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뭐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면 이 전제 국가들, 독재 국가들을 제외하고 교역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뭐 어차피 북한이라고 교역하는 게 없으니까요. 중국 시장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선언을 명시적으로 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큰일이죠. 우리나라 제1교역국이 중국인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중국과의 교역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RCEP을 맺는 등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남방 외교로 새롭게 진출해서 그쪽 시장을 넓혀가면서 사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만 인구 합쳐도 몇 억이 넘어가서 시장이 크기도 하거든요. 인도도 그렇고 네. 이런 쪽으로 시장을 넓혀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이게 연인도 헤어질 때 안전 이별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좋게 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중국과 결별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남방 외교와 확실히 뭐가 붙었느냐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국 얼굴에다 침을 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3년 초반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일인지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일인지에 대한 판단도 없고 이게 나아지려면 이 남방 외교도 그렇지만 또 EU하고 교역량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EU하고 FTA도 다 맺어놨는데 문제는 EU하고 FTA에서는 노동 조건이 지금 계약 조건에 다 들어가 있어서요. 통상의 조건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노조적 활동들은
이건 통상 마찰을 빚는 국제 네. 분쟁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끊고 어디로 가겠다는 계획이 없이 너무 관계를 심하게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란희님께서도 알맹이는 없었고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맥락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고 더 큰 기조는 아마 중국은 무시하고 그냥 미국하고 일본 추종적으로만 가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정말 그렇게 모르는 것인지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본인이 딱 생각만 해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신년사 영상 말고 사진 보셨어요? 예, 이게 본인 딱 서 있고 옆쪽에 도열해 갖고 두 줄로 수석들이 8명인가 이렇게 앉아서 딱 이렇게 앉아 있죠. 앉아 있는 자세에서 앞을 보면서 이제 하는 장면이 촬영돼서 나온 걸 봤는데 그게 지금 이 나라 국정 운영의 기조인 겁니다. 대통령이 내가 말하면 니들은 들어. 그 옆에 쭉 세워놓고 들으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민들한테도 하는 겁니다. 기자들에게는 너희들 필요 없어. 지금 인터넷 시대 유튜브 다 되는데 뭐하러 내가 너희들을 거쳐야 돼. 경영진에게 전화해서 자, 나 신년사 할 거니까 저기 내보내. 방송해. 해서 그거 그냥 방송 나가고 쌍방 간의 소통이나 질문 같은 것은 받지 않는 형태로 하는 것. 그럼 도대체 이 양반 용산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원래 계획 아니 계획도 아니라 주장이 주장도 소통이라 그러잖아요. 소통.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버리고 일방 통행만 계속되고 예전에도 뭐 60분 회의하면 59분 혼자 다 떠든다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지금 그 모양새대로 가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도대체가 말을 듣지를 않는다. 우리 의사가 전달될 통로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문화일보도 네. 그 본인들 보도를 통해서 되게 보수적인 신문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내부자들의 말을 빌어서 말의 점령자라는 표현을 써서 회의에서도 실제로 70% 이상 혼자만 얘기를 혼자? 한다. 예. 그러니까 독대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95%고 회의는 보고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고도 다 안 듣는다는 거죠. 듣다 말죠. 듣다 예. 말고 자기 말만 막 한다는 그런다고 거죠.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거 제가 보기엔 좀 있으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간단한 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 7월에 했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는데 7월에 업무 보고할 때 2023년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사흘 전에만 여성가족부에 알려줘도 대통령 업무 보고 들어올 때 내년에 어떻게 폐지할 건지 프로토콜 들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여가부 장관 들어와서 뭐 했죠?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5분쯤 지나 대통령이 말 끊더니 폐지하라고 본인 지시를 1시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는 아무런 원칙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자적으로 생각나는데 야, 내년까지 여가부 계속 해야 되나? 폐지해! 라고 지시하면 그게 업무 명령이 되는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1970년대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기차역에서 앞에 내려갔고 여기 기차역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스케치북 가져와봐.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요? 그 미술 잘하거든요. 그림 그려서 이렇게 기차역 바꾸라고. 이런 게 지금 업무 지시라고 내려갔었고. 지나가다 말고 그냥 그쵸. 보면서. 그냥 보고 본인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김정은이 그렇게 지금 나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 아이디어로 지난 30년 동안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했던 얘기들을 지금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 건 거죠. 야, 말 들으니까 더 막 괴로운데요. 그러니까 일방소통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특히 신년회견도 안 하면서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면서 특정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만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제발 다른 언론사들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전 이것도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사를 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권성동 의원인가요? 난리를 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하면서 비난을 쏟아부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소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유튜버들이 지금 대거 최고위원 진출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얘기가 그냥 농담은 아닌 게 대략 당원 중에 제가 요즘 파악해 보니까 전광훈 목사 그렇게 당원 10만 낸다 명 이상 등록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지역위원장들한테 좀 확인을 해봤어요. 네. 실제로 지역위원회로 서울시당에서 200, 300장씩
내려온다는 겁니다. 등록한 원서들이. 아.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서 현존하는 위협으로 존재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10%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뭐 10만까지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3만에서 5만 명 정도는 충분히 지금 당원 가입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상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하는데 그리고 온라인 당원이 너무 많아서 지역위원장이 이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낸다고 해도 노골적으로 누구 찍으세요 하고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선거운동 스피커들은 보수 유튜버밖에 없고 그러네. 이 사람들이 진용을 하나로 짜서 자 당대표 누구, 최고위원 누구라고 찍어주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 출마한 모든 자원들은 이 민주당에 대해서 누가 더 과도하게 비난할 수 있는가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니까 제가 딱 생각이 나는데 나경원 전 의원 이번에 당대표에서 1등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을 이 사람들이 찍고 비유하고 그럴까요? 그분은 친윤도 아니라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듣는 얘기로는 대통령실에서 나경원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안철수 안 돼, 유승민 안 돼. 이 둘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즉 나경원 다음에 안철수 20%였는데. 예, 80대 20, 90대 10 가다가 100대 빵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유승민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철수 때문이었다. 아. 그러니까 사실 70대 30이나 8대 2로 해도 유승민이 결승전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결승전에 유승민 안철수가 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재앙이라고 자기들 생각하겠는데 실제로는 민주당에게 엄청나게 타격이 오는 일이 됩니다. 총선에서는. 하여튼 네. 다른 얘기고 안철수를 배제하고 유승민만 배제하면 된다라는 구도라서 김기현과 함께하고 싶지만 김기현의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제2의 대안으로 나경원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김기현 의원이 인기가 없더라고요. 당 내부에서.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그렇죠. 이준석 대표 그 지방 돌아다닐 때도 김기현 의원하고 3자 회동을 통해서 그 자리를 좀 무마했던 적도 있고 네, 한데 네.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면 그 밥도 한 번 더 먹었잖아요. 부부까지 불러다가. 예.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의 포인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사는 사실은 이태원 참사라든가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나 약자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읽었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신년사죠. 사실 현직 대통령이 냈어야 되는 신년사인데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그럴 생각이 없으니 전직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저희가 이 위로를 얻어야 된다. 현실 참 비참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전직 대통령의 이런 당연한 지극히 상식적인 신년사를 비난하는 것을 보고 야 저는 정말 이 당은 왜 이러는지 그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거든요. 이게 간단합니다. 지금 참호를 파놓은 거예요. 참호를 파놔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싸우고 원래도 싸우고 있었죠. 근데 네.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통령이 그 참호 안으로 들어와서 참전해서 민주당과 노조를 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 왜 못 자르냐? 아니 옆에서 지금 기관총 잘 쏘고 있는데 저 사수를 나보고 어떻게 내보내라고 하는 거냐라는 인식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냐 하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럼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에 맹비난했잖아요. 세월호를 빗대면서. 네. 그건 뭘 하는 거냐면 대통령을 공격해? 그럼 우리 적이네? 우리 적이면 민주당 편이네? 라고 하면서 이태원 유족들을 민주당의 참호안에 밀어넣고 적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하 창원시의원이 모니 나서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이 난사를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상대방이 죽여도 되는 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지도부에서 용인하고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네가 말해주길 원한다는 메시지가 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참호 속에 밀어넣고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어리석은 생각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은 자기네들 좋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역풍이 불겠죠.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근데 저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선멸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죽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법기관을 총동원하겠죠. 아, 그렇게 또 될 수 있겠군요. 네,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답답함이 더 커집니다. 김성일 수장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청하고 계시고요. 자,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 위기감 더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대통령하고 국방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확전, 뭐 응징, 보복, 압도적 전쟁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한단 말이죠. 이거 되게 심각한 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원래 뭐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심하게 하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남북 관계 뭐 좋게 유지하고 평화 이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뒤에서는 그 5년 동안 군비를 32%를 증강을 했는데 이게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즉 뒷주머니에서는 군비 증강을 하면서 전쟁 준비에 골몰을 하고 앞에선 평화를 이야기한 대통령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은 평화를 지향해야 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는 어떻게 됐건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유비무환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정부는 거꾸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군비를 어떻게 증강하는지에 대한 게 뭐 이번에 드론에서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의 군비 증강이나 군사 문제에 대한 장악이나 판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평소에 본인이 친구들하고 사석에서 어울려서 떠들 당시에 그거 김정은 버르장머리 한번 고쳐야 되는데 네. 나 같은 북한 이렇게 하면 때려잡겠어 그러니까. 라고 했던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일 뿐 이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박스텔라님께서 전쟁이 나지 않는다 쳐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이런 발언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좀 제발 좀 말 한마디 우리 테슬라 그 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말 한마디로 그냥 몇 조씩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마찬가지 아닌가. 좀 제발 좀 불안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하나 하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의 보좌진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사적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위위원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용해인 의원 지난번에 우리 방송도 나왔었지만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좌진이 뭐 사적 대화를 촬영했다 이런 주장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게 용 의원의 답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다. 너네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빨리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누구랑? 이 말을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과 유족들이 같은 편이라고 뇌까린 말을 용해인 의원이 폭로했죠. 그랬죠. 이 문제가 생기기 전날. 그랬죠. 거기에 대한 보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전주회 이 의원 둘이서 지금 사실 합작으로 작품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지금 딱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용해인 의원하고 이제 아마 옆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유족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니 조수진 의원이 그걸 듣다가 민주당과 유족들이 같은 편이라는 취지로 같은 편이냐 같은 편이야라고 말을 했고 네. 그 사실을 용해인 의원이 폭로했고 그 다음 날인 겁니다. 용해인 의원이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용해인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그 현장 풍경을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1년 반 내내 매일매일 붙어 다니면서 이제 유튜브로 좀 의정복을 하니까 네. 그런 촬영하는 전담팀이었던 것이거든요. 뭐 그런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찍힌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들 대화를 염탐한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용해인 의원실에서 해당 클립을 전부 다 공개도 했답니다. 예. 근데 이제 별 문제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얘기를 돌리는 상태인 것이거든요. 결국 용해인 의원에 대한 조수진 의원의 사적 감정이 포함돼서 이게 뭐 하기 싫었는데 어차피 이것이 기회다 싶은 상태에서 내차는 거죠. 겁니까? 그럼요. 지난번에 신현영 의원도 사실은 닥터카 탑승 논란 가지고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를 지금 아니 본인이 사퇴하고 나갔으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돼야죠. 그리고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를 타서 참사의 피해자가 늘어났다는 시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신현영 의원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건의 본질은 아닌데 그런 얘기로 지금 전체 회의 한 절반 가까이를 잡아먹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해야죠. 지금 이런 상태로 말을 피해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예를 들면
세월호 국정조사 때 91일 국정조사하면서 결국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덮을 수 있어라고 네.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번만 덮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교훈만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학습했겠죠. 세게 밀어붙이면 된다. 무조건 초창기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눌러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자꾸 이런 식으로 신현영 의원, 용해인 의원 이런 분들을 자기네들의 어떤 그 빌미 삼아서 국정조사 연장도 못하게 하고 국정조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 이런 기조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국정조사만 무마하면 대통령이 안전해지실 거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요 이슈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1, 2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1위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1위를 했는데 2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나왔습니다. 격차가 좀 있긴 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전문업체 국민 리서치그룹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37.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8%, 그 이후로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낙연, 안철수 이런 식으로 좀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한 장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인데 17.8%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 파퓰리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들 중에서 국회의원인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두 사람 정도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나머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정부 관료이거나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좀 이 국회 여의도에 대한 불신이 좀 크다는 측면을 하나 좀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볼 거 없이 국민의힘 내에 쓸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랑 연동이 되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 번으로 또 다른 검객인 한동훈이 잘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 지지를 하는 건데요. 이 지지는 큰 의미는 없는 게 막상 다음번 대선판이 되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정권 교체적 성격을 지녀야 되는데 현재 한동훈 장관이 뭐 이거 한동훈 장관에게 주는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이 부하인 것처럼 굴면 그 지지로는 대선을 다시 잡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천공, 일요신문에서 보도했던 천공 씨의 녹취록을 보면 한동훈 장관 대통령 택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애 싱크와의 정치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